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로스쿨 형법 기본 강의를 하게 된 송시영 변호사입니다. 어, 26회죠, 여러분들. 오늘부터 해서 7월 23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가지고요. 저 총론 보통 11회, 일단 강론은 15회를 일단 잡아놨는데 뭐 해봐야 할 것 같지만 일단은 어, 짧진 않습니다. 짧진 않은데 또 길진 않아요, 여러분들. 사실은 한 30회 정도 강의를 예상을 했었다가 30회는 좀 예, 좀 더 뭐랄까 좀 늘어질 것 같아서 일단 26회로 잡았습니다. 비록 사실은 이제 그 짧지 않은 강의지만 여러분들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해서 좀 컴팩트하게 강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 진행과 관련돼서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일단 강의 교재는요. 일단은 그 신호진 형법 요론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신호진 형법 요론은 뭐 아시다시피 다 검증이 다 된 책이고 워낙 훌륭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각 로스쿨 교수님 교재로 공부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그 보통 교수님 교과서를 수험적으로 정리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은 그 로스쿨 그 교과서는 여러분들 이해의 중심으로 일단은 활용을 하시고 정리는 이렇게 정리가 잘 된 수험서 꼭 굳이 뭐 신우진 교수님 교과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리가 잘 된 수험서를 정리하시는 게 수험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총론과 강론 원래는 한 권이었는데 지금 두 권으로 나눠졌습니다만 나눠서 일단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업 진행과 관련돼서는 일단은 그 차근차근 일단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설명해 드릴 이론 설명해 드리고, 문제는 이제 판례인데, 여러분들. 사실 판례를, 교과서에 있는 판례, 모든 판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 판례 위주, 그 중에서도 기출된 판례는 반드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밖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판례들도 최신 판례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과서에 보면 사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사례 문제들도 다 설명해 드리긴 어렵고요. 이건 중요하다 싶은 것들은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도별로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 기출 문제는 몇 가지는 풀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지문별로 해가지고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면 탄력성 있게 유연성 있게 기출 지문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복습하는데 활용하도록 할 겁니다. 그럼 기출 지문을 보시면 대략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구나 정도 이해할 수 있게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기본 강의에 있어서는 굳이 뭐 기출 문제 다 풀어볼 필요는 없으시니까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기출도 같이 풀고 싶다 그러신다고 한다면 그 문제집을 하나 사세요,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집, 객관식 기출 문제집을 사셔가지고 강의를 듣고 그리고 복습으로 그 문제를 푸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공부 방법과 관련돼서는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하셔라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면 공부 방법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유튜브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여러분들 선배님들 통해서도 여러분들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맞는 공부 방법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잘 취사 선택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스스로를 좀 자기 객관을 하셔야 돼요.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그 공부 방법이 잘 맞는 건지 돌아보셔가지고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로스쿨 3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여러분들의 시간이 부족하죠. 사실 너무 많습니다. 양이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시간도 부족하고 공부할 양이 많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효율적 있게 공부를 해야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로스쿨 3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자칫하면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실 겁니다.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시다 보면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또 기본보다도 어떤 또 요령 위주로 가시게 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차근차근히 기본을 쌓으시는 게 멀리 보는 것이다라는 거 좀 염두에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처음 그 공부를 접하실 때는 여러분들 기본서를 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약서는 나중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이 보는 거고요. 일단 기본서를 접하시고 공부는 점점점 양을 줄여가는 과정입니다. 양을 점점점 넓혀가는 과정은 일단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보다
우리가 점점점 양을 줄여가는 과정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기출 문제만 확실하게 정복을 하면 시험에 붙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래요. 여유가 좀 없어서 그래요.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일단 기본을 중시하면서 기출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해나가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공부 방식과 관련돼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만약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학원 게시판에다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가 ssy 한메일.net이에요. 이메일입니다. 송시영 2000년도에 만든 이메일이에요, 여러분들. 예. 한메일입니다. 여기서 여기로 그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수업 진행하면서 중요한 부분 밑줄 그으십시오 라면 밑줄 그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판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건 기출 판례입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 형광펜으로 표시하시거나 뭐 색 있는 펜으로 표시하시거나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중요한 부분은 이제 판례는 별표를 치라고 하거든요. 밑줄 그으라고 하든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공부 수업 준비하다가 그 수업 진행하면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길게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로 수업 나가도록 하고요. 일단 평균적으로 이게 지금 하루에 한 40페이지 정도씩은 수업을 나가야 하는데 일단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일단 제가 최대로 보강은 안 할 겁니다. 저는 보강을 안 한 쪽으로 해가지고 일단 한번 진도를 나가 볼게요, 여러분들.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형법이죠, 형법. 자, 형사법은 두 개입니다.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이 있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일단 형법부터 일단은 알아야 사실 형사소송법을 이해하는 데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형법을 먼저 공부를 할 텐데 형법이 무엇이냐 이거 형법이. 자, 형법이 뭐냐 이거죠. 형법은요. 뭐가 구성되어 있죠? 죄와 그죠? 벌로 구성되어 있어요. 죄와 벌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형법 250조 찾아볼까요? 형법 250조. 앞으로 많이 볼 조문입니다. 250조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살인죄, 여러분들. 형법 보면 조문 하나 보면 250조에 살인죄죠. 살인죄로 되어 있는데 살인죄 어떻게 되죠? 조문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그렇죠. 5년 이상의 징역이 처한다 돼 있어요. 자, 앞에 보면 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즉 살인죄를 규정하고 있죠. 그렇죠? 죄예요. 뒷부분 뭡니까? 그렇죠. 사형이나 무기나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뭡니까? 벌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배우는 거는 자, 그럼 이 죄가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를 배우는 게 형법의 문제예요. 그래서 자, 죄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성립하느냐? 죄 성립 요건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인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면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형법적으로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구성 요건이에요. 자, 구성 요건이라는 게 뭐냐? 자, 이 법질서, 법 공동체에서 여러분들 생활하다 보니까 나쁜 행위들이 있어요. 누굴 때리거나, 누굴 죽이거나, 뭔가 훔치거나 이런 행위는 뭐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뭡니까? 유형화시킵니다. 유형화시켜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앞으로 이런 행위는 하면 안 되고 이런 행위도 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할 겁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쁜 행위들을 유형화한 거, 그걸 뭐라고 한다?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행위를 유형화한 것을 구성 요건이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건 나쁜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걸 유형화한 게 뭐다? 살인죄의 구성 요건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구성 요건이에요. 그럼 구성 요건은 자, 뭘 요소로 하고 있냐면 어떤 개념을 요소로 하고 있죠. 사람이라는 개념, 살해라는 개념, 자라는 개념을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즉 구성 요건은 뭘 구성하고 있냐면 이런 사람이나 살해 같은 개념적인 요소들을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성 요건 요소라고 해요. 즉 구성 요건 안에는 그 구성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또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구성 요건은요, 범죄를 구성하는데 요구되는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법학적으로는 여러분들, 자, 사람을 살해하면 그게 살인죄지. 일반인들 생각이 쉽겠지만 법학자들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이 무엇인지, 살해가 무엇인지 관련돼서 논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살인청부업자가요, 살인청부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뢰를 받은 저 표적을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미 칼에 찔려서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랬을 경우에 그 살인 청부업자한테 살인죄가 성립이 되냐 문제예요. 이 경우는 이 사람의 해석에 있어서 죽은 사람도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 문제가 있죠. 또 그럼 사람은 여러분들 언제 사람이 되고 언제 죽느냐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이죠, 여러분들? 임신했을 때 뭐라고 봅니까? 판례적으로는 여러분들 자연분만했을 때는 뭐라고 보죠, 여러분? 분만시라고 보잖아요, 그죠? 분만시, 그렇죠? 만약 제왕절개 때는 뭡니까? 그죠? 수술시, 그때부터 사람이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일단 죽은 사람은요 살인죄 객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죽었다는 그 기준은 뭘로 잡을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흡이 멈췄을 때 죽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뇌가 죽었을 때, 아니면 심장이 멎었을 때, 그래서 논의가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뭡니까? 종합이죠, 종합설, 그렇죠? 심장도 멎고 호흡도 정지하고 뇌도 죽었을 때, 그때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구성 요건 요소들, 사람과 살해에 관련돼서는 자 법적으로 해석을 요구한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실제 범죄 사실이 갑이요 을을 칼로 찔러 살해했어요. 사망케 했어요, 을을. 그러면 자 판사는요 법정에서 갑이 을을 칼로 찔러 살해한 것이 살인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하나씩 대입해 보는 거예요. 이 구성 요건 요소에다가 자 사람을 살해한 자에서 자는 누구예요? 갑이죠.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죠. 자 어떻게 했어요? 칼로 찔러 사망케 했네요. 그렇죠? 칼로 찔러서 사망케 했어요. 그렇죠? 대입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딱 들어맞네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해요. 구성요건 뭐라고 한다? 해당성의 문제. 아, 구성요건이 해당이 되는구나. 즉 사실관계를 구성요건에 대입해가지고 나온 걸 뭐라고 한다?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구성요건, 일단 죄가 성립하려면 첫 번째로 구성요건이라는 게 필요한데, 자 구성요건은 뭘 요소로 하고 있다? 구성요건 요소라는 개념을 요소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사실관계가 구성요건이 해당이 되면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자 구성요건이 해당이 되면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위법성이에요. 죄가 성립이 되려면, 그러니까 위법성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뜻이 뭐냐면 법질서에 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위법이라는 건요. 뭐 성질 성자가 붙었으니까 법질서에 반하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위법성은 뭐다? 쉽게 말하면 법 공동체에 반하는 거니까 나쁜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 요건이 해당이 되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위법성은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산에 올라갔을 때 산에서 연기가 나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죠. 불났나 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구성 요건이 해당이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위법성이 추정이 돼요. 나쁜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의문을 가지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변호사님 아까 구성요건 설명하시면서 그렇죠? 나쁜 행위를 유형한 것이 구성요건이라고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은 당연히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추정이 아니라 그렇게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 구성요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자 사실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 규정을 하면 좋겠죠. 나쁜 행위들을. 그런데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살인의 객체죠. 여러분들 아이를 죽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노인을 죽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여자를 죽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장애인을 죽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살해하는 방법도 여러분들 칼로 찔러 죽이거나 또 뭡니까? 목을 졸라 죽이거나 총으로 쏴서 죽이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뭡니까? 일일이 다 개별적으로 적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구성 요건이라는 건 뭡니까? 다양한 사안들을 포섭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규정으로 규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다양한 행위를 포섭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성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반드시 위법한 것으로 보긴 어렵고 일단 위법한 것으로 추정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군인이요 러시아 그 병사를요 전쟁터에서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자 사람을 살해한 자라는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위법합니까? 그 다음이 일단은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니까 위법한 걸 추정이 돼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걸 위법하다고 볼까요? 아까 위법이란 게 뭐라고 봤죠, 여러분들? 법 공동체 질서에 반하는 거래요. 나쁜 행위래요. 근데 우크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그게 법 질서에 반하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그쵸? 맞아요. 그때는 위법하다 보긴 어려워요. 그래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유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딱 보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해요. 또 하나 우리 흔히 아는 거 여러분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홍길동의 아이들을 인질로 잡고 돈을 안 내오면 죽이겠다. 강도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홍길동이 평소에 뭡니까? 칼 던지는 훈련을 열심히 했었어요. 심심해가지고 취미로 마침 옆에 과도가 있어서 강도한테 던졌습니다. 강도가 칼을 맞고 죽었어요. 또 다쳤어요. 이랬을 때 그 홍길동 행위가 만약에 강도가 죽었으면 일단 사람을 살해한 자죠.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위법하냐? 나쁜 행위를 볼 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 가족을 구하기 위한 행위잖아요. 가족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 그걸 위법하다 볼 수 있겠느냐?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겠죠.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도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 이런 경우를 정당 방위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보니까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꼭 위법하지 않은 경우도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다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당 방위를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죄가 성립하려면 구성 요건에 해당도 돼야 되고요, 위법도 해야 돼요. 세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책임이에요. 책임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네 책임이야. 무슨 말이에요? 네 탓이야, 네 탓.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비난이에요, 비난. 책임을 다른 말로 뭘 하면 비난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비난 가능성. 그러니까 비난 가능성이 무슨 얘기냐면 너는 적법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위법 행위를 하냐는 얘기예요. 그럼 또 그의 전제는 뭐냐면 적법과 위법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 말은 이해 가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책임은 비난 가능성인데 비난 가능성의 의미는 뭐다? 너는 왜 적법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를 했냐는 거고 그 전제 또 뭐다? 적법과 위법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전제로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렇죠? 구별할 수 없으니까 비난 가능하기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뉴스에도 나왔더라고 여러분들. 미국에서 총기 사건 흔하잖아요. 오늘 보니까 브라질에서 일어났었던데 2살짜리 아이가 총으로 어머니를 쏴서 죽였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네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위법하죠. 추정이 돼요. 특별히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어요. 문제는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그 2살짜리한테 니 탓이야. 비난할 수 있냐 이거예요. 비난하려면 그 전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적법과 위법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2살짜리는 뭡니까 여러분들? 말도 제대로 할까요 여러분들? 총이라고 생각 자체를 못했겠죠. 이걸 장난감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총 관리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있겠지만 그건 뭐 논외로 하고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책임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죄가 성립되려면. 그래서 책임이 없는 경우 그걸 뭐라고 하냐? 이것도 책임 조각 사유예요. 책임 조각 사유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든 예는 2살짜리 예는 뭐냐면 이걸 책임 무능력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형법에서 책임 무능력은 여러분들 몇 살이죠? 만 14세 미만이에요. 14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죄가 성립하려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법 규정에 있는 구성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위법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보다 죄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이거는 제가 살인죄를 예로 들었지만 협박죄든 모욕죄든 상해죄든 어느 죄나 다 뭐다? 공통된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죄가 만약에 성립이 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벌을 주는 거예요. 벌. 어떤 벌을 줄 것인가 문제죠, 여러분들? 볼게요. 자, 형법 41조를 찾아보세요. 형법제 41조. 41조에 보면 형벌의 종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죠, 여러분들? 맨 처음에 사형이 있죠. 사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징역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금고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구류까지 넣을게요. 금고, 그 다음 구류 같이 넣고, 그 다음에 자격 상실, 자격 정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벌금, 과료, 몰수가 있어요. 원래 구류가 벌금 다음인데 일단은 제가 분류를 하기 위해서 일단 구류를 가운데 넣었어요, 여러분들. 참고를 하세요. 일단 순서는 다릅니다. 일단 사형은 뭡니까? 사형은 생명을 뺏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생명형이라고 해요. 징역은 뭐예요, 여러분? 징역. 자, 징역, 금고, 구류가 세 개가 다 똑같습니다. 뭐죠, 여러분들? 가둬놓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유형이라고 해요. 왜? 자유를 박탈하는 거니까. 근데 징역과 금고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쵸. 징역. 여기부터는 역. 징역은요, 여러분들, 노역을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반면에 금고는요, 그냥 가둬놓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징역과 금고 중에서 뭐가 무거워요, 그러면? 징역이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보통 금고 같은 경우는 보통 그 과실범의 보통 법정형으로 금고형이 많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구류는 뭐예요, 구류는? 자, 구류는 뭐냐면요. 똑같이 가두는 건 똑같은데 단기간이에요. 단기간 가두는 거예요.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이에요. 30일 미만이니까 며칠까지입니까, 여러분들? 29일까지죠. 그렇죠? 구류라고 해요. 그다음에 자격 상실, 자격 정지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공무원 자격 상실하거나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관련된 거 얘기해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명예형이라고 해요. 명예형. 분류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벌금, 과료, 몰수가 있네, 여러분들. 이건 뭡니까? 뭐에 관련된 거죠? 보니까 재산에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재산형이라고 해요. 참고로 벌금은요, 여러분들. 자, 벌금은 최소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법정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5만 원 이상이에요. 5만 원 이상. 벌금은 5만 원 이상으로 해요. 근데 5만 원 이하도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만약 감경하면 5만 원 이하도 가능해요. 다만 기본적으로 5만 원 이상이다. 다음 과료는 여러분들 일단은 벌금이 5만 원 이상이니까 과료는 그렇죠? 5만 원 미만이에요. 그죠? 5만 원 미만까지는 알겠네요. 얼마 이상일까요? 2,000원이에요.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이 과료예요. 자,
자, 몰수가 있습니다. 몰수는 뭘까요? 몰수는 뭐냐면, 그쵸? 물건을 뺏어서 국고에 귀속시키는 걸 몰수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마약 관련돼서,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어요, 경찰이. 그래서 그 집을 덮칩니다. 어떡할까요? 먼저. 수색을 하겠죠. 수색을 해요. 그래서 수색을 해서 마약이 발견돼요. 그 마약을 발견하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점유를 뭡니까? 이전하는 거예요. 수사기관에서 강제로. 그 뭐라고 하냐? 압수라고 해요. 압수. 그렇죠? 그럼 일단은 그 마약이 압수가 되면 그걸 압수물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걸 압수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압수물이 여러분들 재판에 가잖아요. 재판에 가서는 뭡니까? 마약 범죄에 대한 뭘로 쓰일까요? 그렇죠? 증거물로 쓰이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리고 나중에 재판이 끝나요. 재판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돌려줄까요? 재판 끝났습니다. 교도소 1년 사시고요. 대신 마약은 제가 돌려드릴게요. 해서 교도소로 보내주나요? 아니죠.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마약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돌려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밖으로 유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몰수해야 돼요. 그렇죠? 증거물 나중에 우리가 몰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압수물하고요, 증거물하고요, 몰수물하고요, 개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만 일단 아시면 되고. 자, 일단 볼게요, 다시요. 살인죄로 와서 여러분들. 자, 살인죄 보면 벌이 뭘로 규정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래요. 이런 말은 무슨 얘기냐면, 즉 판사가요, 사람을 살해한 사람한테 사형을 줄 수도 있고요, 무기를 줄 수가 있는데, 무기라는 말은 뭐냐면 뒤에 뭐가죠, 여러분들? 무기, 징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 징역이라는 게 뭐냐면 기한이 없다는 얘기죠. 무기, 기한이 없는 징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뭐예요? 5년 이상의 징역이래요.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판사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살인죄 성립했을 때 얘를 사형시킬 수도 있고, 얘를 뭡니까? 그렇죠. 무기징역, 평생 가두는 거고, 뭡니까?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지금 법에 지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법에 규정되는 형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법정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정형. 법에 규정되는 법정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뭡니까? 이렇게 판사가 선택할 수 있죠.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이걸 선택형이라고 해요. 선택형.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건 선택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일단 5년 이상 징역을 만약에 선택했어요. 판사가 이 법정형 중에서 자, 5년 이상 징역을 만약에 선택을 했습니다. 자, 5년 이상이래요. 그러면 5년 이상이면 몇 년까지 가능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5년 이상일 때 30년까지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다시 말하면 지금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5년 이상 그죠? 30년까지. 근데 30년도 여러분들 가중을 하면 최대 50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이 정도만 일단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형법이란 거다. 죄가 성립하는지 문제와 만약에 벌이 죄가 성립되면 어떤 벌을 줄 것인가의 문제다. 이런 게 형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본적인 걸 일단 봤고요. 자, 교과서 한번 볼게요. 자, 5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5페이지. 자, 5페이지 보면 자, 형법의 개념입니다. 자, 형법이란 자, 밑줄만 쳐볼게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거. 자, 범죄의 성립 요건과 거의 밑줄.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의 형사, 제재, 형벌과 보완점 결과 밑줄. 그죠? 아, 근데 보면, 분명히 죄와 형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보완 처분이라는 게 나오네요. 형사 제재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일단 지울게요, 여러분, 여기. 형사 제재는요, 여러분들. 그게 형벌하고 보완 처분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형벌은요, 과거의 행위에 대한 제재예요. 그죠? 이미 범한. 보완 처분은 뭐냐면 장래, 미래에 대한 제재가 보완 처분이에요.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전자발찌, 성범죄 전자발찌를 왜 차요, 여러분들? 얘가 또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거잖아요. 형은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그렇죠. 장래 위험성에 대비해서 어떤 위험성이 재범의 위험성.
그걸 대비해서 뭐다? 전자발찌를 하는 거죠. 보안 처분. 또 뭐죠? 다른 게 보호 관찰. 보호 관찰은 뭡니까? 일단 자유롭게 활동해요. 하지만 뭡니까? 그죠? 뭐 어디 이사 갈 때, 여행 갈 때, 그럴 때 보호 관찰관에 신고를 해요. 보호 관찰관이 어떤 그 관리를 받는 거죠. 그런 것도 뭡니까? 보안 처분이에요. 또 형법에 있는 보안 처분이 뭐가 있냐면 또 수강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강 명령이 뭐냐면 강의를 듣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해가지고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안전 운전에 대한 강의를 듣게 하는 거죠. 이런 강의를 들어서 너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술 먹으면 위험한 거야. 너뿐만 아니라 다른 제3자한테 피해를 줄 수 있어라는 강의를 듣게 하는 거예요. 다 이런 게 다 뭐다, 여러분들? 보안 처분이에요. 또 보안 처분은 뭐다? 장래, 위험성과 관련돼 가지고 하는 게 보안 처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뒷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뒷부분이 나오는데 좀 이따 아마 죄형 법정주의 할 때도 한 번 더 다룰 겁니다. 일단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형벌은 과거에 대한 제재고 보안 처분은 뭐다? 장래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정도. 그다음에 자, 협의 형법과 광의 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형법에서 자, 협의 형법이란 자, 형법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형법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굳이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자, 형법전. 우리 형법전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여러분들? 형법전이. 자, 형법전은요. 그렇죠? 총론하고요. 강론이에요. 그렇죠? 총론에서 여러분 지금 뭐 배웠죠, 여러분들? 그렇죠? 제가 어떻게 성립하는 건 배웠죠?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을 배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형법은요. 한 사람이 고의로 범죄를 완성한 기수범을 전제로 해요. 다시 말하면 고의로 하는 건 뭐냐면 일부러 기수범이라는 건 뭐냐면 구성 요건을 다 충족시킨 범죄를 기수범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 결과가 발생한 경우 많은 거예요. 내 살인죄에 있어서 뭡니까? 칼로 찔렀는데 사람이 죽은 경우 그걸 기수범이라고 하죠. 이런 미수란 말 들어봤나요? 들어보시죠. 여러분. 미수범 뭐예요? 만약 살인죄의 미수범이라는 게 사람을 칼로 찔렀는데 안 죽은 경우죠. 그렇죠? 죽이려는 의사로 칼로 찔렀는데 안 죽었어요. 그렇죠?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죠. 뭐죠? 그때 미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법은요. 한 사람이 고의로 범한 기수범을 전제로 해서 처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절도 같은 경우에도 누가 한 사람은 망을 보고 한 사람은 뭡니까? 들어가서 물건을 훔칠 수 있죠. 그러니까 2인 이상이 관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또는 그죠? 홍길동이 강도를 하려고 하는데 저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뭐라고요? 힘내, 너 할 수 있어. 또 을이라는 사람은 너 강도한다고 내가 도와줄게 해서 다이소에서 칼을 하나 사다 줘요. 그런 경우는 뭡니까? 방조잖아요, 방조. 그렇죠? 직접 강도 행위를 하는 건 아니지만 강도 행위를 하는데 수월하게 도와주는 걸 방조라고 해요. 또 뭡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홍길동한테 너 가서 병이라는 사람이 집에 가서 금 좀 훔쳐와 라고 뭡니까? 범죄를 시킨 경우 그걸 교사라고 해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원래 범죄는요 1인을 전제로 해서 규정을 했었던 건데 다른 수인이 개입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형법에서 또 배우는 게 뭐냐? 공범론이라는 걸 배워요. 공범론. 두 번째로 자, 형법은 기본적으로 일부러 범한 죄를 전제로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고의범을 전제로 합니다. 고의범. 이해 가시겠죠? 근데 고의범이 말고 뭡니까? 과실, 실수로 범한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과실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다음에 기수범, 그렇죠?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처벌하는 걸 전제로 해요. 일단 기수범은. 근데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 뭐라고 한다? 미수범. 미수범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1인이 고의로 범한 죄는요, 보통 뭐다? 한 개의 죄를 전제로 해요. 무슨 얘기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였을 죄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 많죠? 연쇄살인범. 한 사람이 몇 개의 죄를 저질러요? 여러 사람을 죽인 경우. 그렇잖아요. 이걸 뭐라고 해요? 수죄라고 하죠. 그래서 한 개가 아니라 수죄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죄냐 한 개냐 관련돼서 논의되는 게 죄수론이에요. 죄수론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죠? 왜 그러냐면, 죄수론이 왜 문제냐면, 자, 판사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경우를 전제로 형을 정하는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경우에 형을 어떻게 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전제보다 그 죄의 관계, 이 죄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까지 문제가 죄수론의 문제예요. 즉 죄수론은 뭐다? 양형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총론에서는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반면에 강론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법익 3분설이라고 해서요. 강론 대부분의 교과서가 이렇게 나눕니다. 법익에 따라서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그리고 국가적 법익이에요. 법익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법질서가 보호하는 생활 이익을 법익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개인적 법익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살인죄, 그렇죠? 그다음에 뭡니까? 뭐 절도죄, 뭐 그런 걸 다 개인적 법익이에요. 사회적 법익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방어죄, 또 문서죄 그런 거. 문서죄는 공공의 신용, 방어죄는 공공의 안전 그런 거 여러분들. 국가적 법익과 관련돼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재판하고 있는 뭐 내란죄, 외환죄, 또 뭡니까? 공무집행 방해죄, 뭐 위증죄, 무고죄 이런 걸 뭡니까? 국가적 법익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강론은 이렇게 법익이 세 개로 나눠져 있고 또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 나뉘지만 일단 그렇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 행위의 객체하고요 보호 법익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살인죄에서 행위 객체는 뭐예요, 여러분들? 사람이죠. 보호법익이 뭘까요? 보호법익. 다시 말하면 살인죄를 통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질서가 보호하고자 하는 생활 이익이 뭐예요? 사람의 생명이죠. 맞아요. 근데 위증죄 여러분들, 위증죄는 행위 객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위증죄 찾아볼까요? 위증죄 153조 153조인가요? 152조인가요? 자, 볼게요. 152조네, 여러분들. 152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예요. 자, 거기에 지금 행위 객체가 나와 있나요? 객체가 없습니다. 주체만 있죠. 예, 주체만 있어요. 주체가 있고 뭡니까? 행위가 있을 뿐이지 객체는 없어요. 자, 위증죄에는 행위의 객체가 없습니다. 근데 보호법익은 있죠. 위증죄는 뭘 보호하기 위한 걸까요, 여러분들? 위증죄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국가적 법익일까요? 국가의 그렇죠. 사법기능, 심판기능이에요. 그래서 행위의 객체가 없는 범죄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보호법익이 없는 범죄는 없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여러분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광의형법. 광의형법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 두 번째 줄에 실질적 의미 형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자, 형법전이란 이름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른바 죄와 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죠. 폭처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뭐 특가법. 그런데 보면 뭡니까? 예를 들어 특가법이면 뺑소니 같은 거 있잖아요, 죄. 그렇죠. 폭처법 여러 가지 뭐 죄가 있는 것처럼 거기 뭡니까? 형법이라는 이름 명칭은 아니에요. 근데 죄와 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가시고 보면 질서위반법이 있는데 질서위반법은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여러분 다만 이제 그 과태료 정도만 아시면 돼요. 과태료는 여러분들 과료하고 다르죠. 아까 구별하셔야 할 게 아까 과료가 있어요. 과료하고 과태료는 다릅니다. 과료는 형벌이고요. 과태료는 질서벌이에요. 행정 질서벌이 여러분들. 과태료는 일단 전과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형법의 성격입니다. 자, 형법의 성격은 보면 일단은 법 체계적 지위가 있죠. 형법이요. 형법은 공법이죠. 공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죠?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법은 그죠? 개인과 관계를 규율하는 법. 대표적인 사법이 뭐예요? 민법이죠. 그죠? 그다음에 사법법입니다. 사법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국가 작용을 사법이라고 해요. 우리는 어떤 국가 작용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죠? 그죠?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죠. 그 분쟁을 해결하는 관련 법을 뭐라고 한다? 사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실제법이라고 하죠. 형법은
실체법. 내용 나와 있는 것처럼 사건이 실체에 관한 법이다라고 실체법이라는 의미도 되고, 원래 실체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을 실체법이라고 해요. 권리나 의무를 규정한 법. 대표적인 게 무슨 법이죠? 민법입니다. 그렇죠? 물건을 사면 내가 물건을 가져올 권리가 있고, 반대쪽에서 뭡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그 형법 규정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뭡니까? 권리 규정보다도 의무 규정이죠. 뭐뭐 하지 마라. 실체법이다. 그다음에 형법의 규범적 성격입니다. 가설적 규범이에요. 알죠? 살인죄 같은 경우도 뭡니까?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말은 뭐예요? 만약에 사람을 살해하면, 그렇죠? 그런 형이 처해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가설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그다음에 평가 규범 및 결정 규범이에요. 자, 살인죄라는 법 조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국민들은 평가를 하는 거죠. 아, 살인죄가 뭐다? 나쁜 거구나라는 거. 그리고 의사결정 규범이에요. 그 통해서 뭡니까? 아, 나는 살인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행위 규범 및 재판 규범이다. 이거는 수범자 측면에서 수범자 측면에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일반인 입장에서 뭡니까? 하는 행위 규범이죠. 아, 난 그렇게 행위하면 안 되겠구나. 반면에 판사 입장에는 재판 규범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렇죠? 재판의 근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형법 기능입니다. 자, 규제적 기능이 있고요. 보호적 기능이 있습니다. 자, 보호적 기능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법익 보호 기능이 있고요. 사회 윤리적 행위 가치 보호 기능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법익 보호 기능은 그 결과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거다. 살인죄에 있어서 뭡니까? 사람의 생명의 침해라는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다. 반면에 여기 나오는 행위 가치 보호 기능은 뭡니까? 그 행위 자체를 뭡니까?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의 측면을 강조하느냐, 행위의 측면을 강조하느냐 문제예요. 근데 법익 보호 기능 중에서도 이번에 보충성의 원칙이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보충성의 원칙. 형법은요, 강제 수단을 사용하잖아요. 그런 게 뭐다? 그렇죠. 나중에 최후적으로 이 법 공동체에서 알아서 해결이 안 될 때, 그때 나중에 최후적으로 나선다 이거예요. 그걸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보장적 기능이에요. 보장적 기능이란 무슨 얘기냐면, 자, 형법으로 그 죄와 벌을 규정해 놓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죄와 벌을 규정해 놓지 않은 영역은 뭐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걸 보장적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보호적 기능이 넓어질수록 어때요, 여러분들? 보장적 기능은 축소되겠죠. 그래서 이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은 그래서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호하는 영역이 넓어질수록 그만큼 뭡니까? 그렇죠? 그 범죄 밖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범위 영역이 좁아지겠죠. 그런 의미예요. 그다음에 형법의 발전입니다. 발전은 넘어가십시오. 이거는 9페이지, 10페이지는 여러분 한번 심심하게 읽어보시고요. 안 읽어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1페이지부터 죄형 법정주의인데요. 죄형 법정주의와 관련돼서는 5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